내 손으로 남편과 첩의 혼례상을 차리거라. 그게 정실의 마지막 돌이니라. 시집 10년 동안 자식을 두지 못한 본처 윤 씨는 그 분부에 입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첩 가마만 기다릴 뿐 윤 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첩이 대문에 들어서던 그 순간 10년 동안 기울었던 본처 팔자가 거짓말처럼 활짝 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회덕고을, 대대로 양반 행세를 해온 강씨 댁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드높고 기와가 번듯하여 고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적마다 절로 고개를 숙였지요. 그 큰 살림의 안주인이 바로 본처 윤씨, 이름은 혜원이라 하였습니다. 혜원은 본디 한양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윤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때 조정에서 손꼽히던 어른이었으니 친정의 위세가 결코 강씨 댁에 뒤지지 않았지요. 18 꽃다운 나이에 가마를 타고 회덕으로 내려올 적만 해도 혜원의 앞길은 비단을 깔아 놓은 듯 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집 온 지 10년 동안 혜원은 끝내 자식을 하나도 두지 못하였지요. 열해가 다 차도록 손 하나 못 보다니 이런 빈살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시아버지 강노인이 마루 끝에 앉아 곰방대를 탕탕 두드렸습니다. 혜원은 대돌 아래 다소곳이 서서 그 모진 말을 고스란히 받았지요. 송구합니다, 아버님. 송구하다는 말은 10년째 듣고 있다. 그 말로 대가 이어지더냐? 양반가의 정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대를 잇는 일이다. 그 한 가지를 못하니 내가 이 집에서 무슨 낯으로 밥상을 받는단 말이냐. 혜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마폭을 그려준 손끝만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강노인은 곰방대를 다시 한번 두드리고는 마침내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하여 내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 새 사람을 들이고 나면 너는 짐을 꾸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혜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뿐 혜원은 끝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아버님, 정실을 내치는 일은 가문의 큰일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헤아려 주시옵소서. 헤아릴 것이 무에 있느냐. 이 모두가 강씨 가문을 위한 일이다. 대 끊긴 집안에 무슨 영화가 있으며 무슨 제사가 있겠느냐.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곧 가문을 살리는 길이니 그리 알거라. 가문을 위한 일이라. 강노인은 입만 열면 그 말을 앞세웠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면 어떤 모진 짓도 다 옳은 일이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곁에 섰던 남편 강서방은 그 광경을 보고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두둔하기는커녕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를 보탰지요. 부인, 아버님 말씀이 다 옳소. 빈말로 송구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거취를 분명히 하시오. 서방님, 사내가 후사를 보겠다는데 정실이 길을 막아서야 쓰겠소. 혜원은 그제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산 사람의 눈빛이 어느새 남보다도 차가워져 있었지요. 이번에 드리는 새 사람이 대를 이어준다면 그것이 이 집의 복이오. 부인은 그저 혼례상이나 정성껏 보아주시오. 알겠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무 잔잔하여 마당의 찬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들렸지요. 그날 새벽부터 혜원은 손수첩에 혼례상을 차렸습니다.
대추를 고이고 밤을 괴며 한 가지 한 가지를 제 손으로 올렸지요. 종들이 보다 못해 거들겠다 하여도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으로 하라 하셨으니 내 손으로 끝을 보아야지. 부엌 문턱을 넘나들던 늙은 몸종 막순이 그 말을 듣고 그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막순은 혜원이 친정에서 데리고 온 사람으로 어린 혜원을 업어 키운 정이 있었지요. 마님, 어찌 이 일을 손수하십니까? 쇳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막순아, 괜찮다. 괜찮긴 무엇이 괜찮습니까? 남편 첩의상을 본처가 차리는 법이 세상 천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법이 없으면 또 어떠하냐? 시키시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마님께서 이 댁에 오신 뒤로 쇳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아버님은 늘 꾸짖으시고 서방님은 늘 모른 척 하시고 막순아, 그만하거라. 다 듣는 귀가 있다. 듣는 귀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틀린 말도 아닌데요. 막순은 끝내 행주치마로 눈을 찍어 눌렀습니다. 혜원은 그런 막순을 보고 오히려 옅게 웃었지요. 울지 말거라. 내가 울면 내가 어찌 손을 놀리겠느냐. 쇳내는 분하여 그럽니다. 친정에 계실 저 그 곱던 우리 아씨가 이 집에 와서 10년 동안 어찌 이리 야위셨는지. 야윈 것은 세월 탓이지 누구 탓이겠느냐. 혜원은 대수롭지 않게 받았으나 막수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의 눈에는 마님의 야윈 얼굴이 그저 세월 탓만은 아니라는 것이 보였지요. 마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녕 이대로 친정으로 쫓겨가셔도 괜찮으십니까? 혜원은 손을 멈추고 잠시 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막순아, 너는 큰아버님을 기억하느냐? 한양 윤대감 어른 말씀이십니까? 어찌 있겠습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적 큰아버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혜원의 눈길이 문득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대추 하나를 가만히 매만지며 혜원은 오래된 어느 날을 떠올렸지요. 그것은 혜원이 7, 8살이나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친정집 사랑채 큰아버지 윤대감이 어린 조카를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치던 날이었지요. 혜원아,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옵니까? 큰아버님? 한 핏줄로 태어난 사이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다 그러하지. 그런 핏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옵니까? 어린 혜원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윤대감은 허허 웃으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귀하고 말고 허나 큰아비가 한 가지를 더 일러주마. 잘 새겨 듣거라. 예, 큰아버님. 피는 물보다 진하나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니라. 정이 피보다 진하다고요? 그래. 한 핏줄로 태어났어도 정이 없으면 남만 못한 법이고 핏줄이 아니어도 정을 나누면 한 식구가 되는 법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정이니라. 어린 혜원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그 한마디만은 마음 깊이 새겨두었지요. 혜원아, 내가 자라 먼 곳으로 시집을 가더라도 이 말만은 잊지 말거라. 정이 있는 곳이 곧 내 집이고 정을 주는 사람이 곧 내 식구다. 예, 꼭 새겨두겠습니다, 큰아버님. 그때 사랑채 문이 가만히 열리고 혜원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고운 놀이개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아주버님, 우리 혜원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셨군요. 허허, 영민하여 가르친 보람이 있네. 어머니는 어린 혜원의 옷고름에 그 놀이개를 곱게 메어 주었습니다. 혜원아, 이 놀이개는 어미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니거라. 참으로 고운 놀이개이옵니다, 어머니. 고운 것보다 귀한 것이다. 언젠가 내가 크게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 놀이개를 떠올리거라. 어미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어린 혜원은 그 말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길이 따스하여 놀이개를 가만히 쥐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 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막순의 목소리에 혜원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에 든 대추 한 알이 어느새 따스하게 데워져 있었지요. 아니다. 잠시 옛 생각을 하였구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셨습니까? 큰아버님 말씀을 떠올렸다. 정이 피보다 진하다 하시던 그 말씀을. 혜원은 저도 모르게 옷고름에 매인 놀이개를 매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 그러나 이 놀이개만은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 제가 지금 크게 어려운 일을 만난 듯합니다. 혜원은 놀이개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그 작은 패물이 어머니의 대답이라도 전해줄 것처럼 말이지요. 이윽고 혜원은 다시 손을 놀려 홀레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은 아까와 사뭇 달라져 있었지요. 무언가를 곰곰이 헤아리는 듯한 차분하고도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막순아. 예, 마님. 이 집에 10년을 살았다만 나는 아직 한 번도 정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피로 맺어진 시댁 식구가 이러할진데 정으로 맺어질 사람이 어딘가에 있지 않겠느냐. 막수는 그 말의 속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님의 눈빛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해진 것을 그 곁에서 똑똑히 보았지요. 마님, 가마가 고개를 넘었답니다. 이제 곧 당도할 것이옵니다. 막순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알렸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래. 마중을 나가야겠구나. 마중이라니요. 본처가 첩을 마중한단 말씀이옵니까? 내 손으로 상을 차렸으니 마중도 내가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혜원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찌나 흐트러짐이 없던지 막수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랐지요. 먼동이 트고 첩을 태운 가마가 강씨 댁소슬 대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본처 윤씨가 무너지는 날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정작 혜원은 그 가마를 기다리며 조용히 홀례상의 마지막 한 자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첩 단위가 강씨 댁소슬 대문을 넘어서기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으시려면 이야기를 잠시 앞으로 되돌려야 하겠지요. 회덕강씨 댁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본처 혜원은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의 진지상을 보았고 사당에 절을 올렸으며 해가 기울도록 집안 살림을 보살폈지요.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정실의 하루였습니다. 그런 혜원에게 시댁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아침마다 올리는 따뜻한 차 한 잔이었지요. 어미야, 오늘 차는 들었느냐? 시아버지 강노인은 아침이면 꼭 그것부터 물었습니다. 혜원은 그때마다 공손히 답하였지요. 예, 아버님.
거르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몸이 허하면 손이 더디 들어서느니라. 단 하루도 거르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몸을 그토록 살뜰히 챙기니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인자한 시아버지였습니다. 혜원도 그 차마는 시댁의 정이라 여겨 1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셨지요. 남편 강서방은 그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글 읽기보다 사냥과 바깥 출입을 즐기는 사람으로 안방에는 좀채 발을 들이지 않았지요. 혜원과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서방님, 진지는 안에서 드시겠습니까? 바깥에서 먹을 것이오. 부인은 신경 쓰지 마시오. 강서방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남이나 다름없었고 혜원이 무슨 말을 건네도 두어 마디로 잘라버렸지요. 집안 살림을 실제로 꾸리는 사람은 늙은 식모 분녀였습니다. 분녀는 강씨 댁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으로 부엌의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꿰고 있었지요. 마님, 진지 더 올릴까요? 분녀는 혜원에게만은 늘 곰살 맞았습니다. 혜원이 시집 온 첫날부터 분녀를 아랫사람이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준 까닭이었지요. 아니다, 분녀 어멈. 그만하면 되었다. 마님은 너무 적게 드십니다. 그러니 10년째 그 몸이 늘 그 몸이지요. 늙은 사람이 잔소리가 늘었구나. 혜원이 가볍게 웃자 분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분녀는 웃으면서도 무언가 입안에 맴도는 말을 끝내 삼키는 듯하였지요. 분녀 어멈, 할 말이 있거든 하려무나. 아닙니다, 마님. 늙으면 괜히 입이 근질거리는 법이지요. 분녀는 그렇게 얼버무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으나 깊이 마음에 두지는 않았지요. 그날 밤 혜원은 좀채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첩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자꾸만 묻어둔 예실이 떠오른 까닭이었지요. 혜원에게도 한때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집 온 이듬해 혜원은 처자이를 가졌지요. 부인, 이번에야말로 아들이어야 하오. 그때만 해도 남편은 혜원의 곁을 지켰고 시아버지의 나핏도 환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새 생명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산달이 되어 혜원이 산실에 들었을 때 일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혜원은 아주 분명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지요. 흐릿한 정신 가운데 혜원은 그 작은 핏덩이를 한 번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맑고 살아있는 아이였지요. 혜원은 그 순간 어머니가 일러준 옛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처자이를 낳거든 어미만 아는 표식을 남기거라. 장차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혜원은 어머니가 물려준 그 비밀스러운 먹을 손끝에 묻혀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 점 하나를 살그머니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지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가 침통한 얼굴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아이는 죽어서 나왔다.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헛것을 들은 개다. 산고에 시달리면 다 그런 법이니라. 제가 분명히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명히. 그만하거라. 죽은 아이 이야기를 자꾸 입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의 혜원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원은 그 일을 가슴 깊이 묻었지요. 그러나 9해가 지나도록
그 우렁찬 울음소리만은 귓가에서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원이 사당에 절을 올리러 간 사이 친정 몸종 막순이 안방을 치우다가 우연히 부엌 쪽을 지나게 되었지요. 부엌에서는 시댁 시녀 하나가 혜원에게 올릴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순은 무심히 그 곁을 지나려다 시녀의 손놀림에 그만 걸음을 멈추었지요. 시녀는 품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더니 마른 잎 한 줌을 찬물에 슬그머니 풀어 넣었습니다. 무얼 넣는 게냐? 막순이 묻자 시녀는 흠칫 놀라 손을 멈추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에 좋은 약재예요. 몸에 좋은 약재라. 어디 좀 보자꾸나. 막순은 시녀의 손에서 그 헝겊 주머니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른 잎을 손바닥에 덜어 코끝에 대어보았지요. 그 순간 막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막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디 약초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오랜 세월 안주인의 약시중을 들었던 까닭에 어지간한 약재는 냄새만 맡아도 알아보았지요. 이것은 몸에 좋은 약재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잎은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약초다. 회임을 끊는 독한 약초란 말이다. 시녀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막순은 떨리는 손으로 시녀를 다그쳤지요.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걸 언제부터 넣었느냐? 쇳내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언제부터냐고 묻지 않느냐? 마님께서 처자일을 잃으신 그 해부터입니다. 시아버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막순의 손에서 헝겊 주머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신핀년이었습니다. 마님이 제 몸 탓이라 자책하며 시들어간 그 10년이 실은 이 마른 잎 한 줌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마침 사당에서 돌아온 혜원이 부엌 앞 소란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막순아. 어찌 그리 낯빛이 좋지 못하냐. 막순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끝내 마님의 두 손을 와락 붙잡고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지요. 마님, 쇳내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님. 막순아, 진정하고 말을 해보아라. 마님 몸은 아무 탓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마님이 자식을 못 두신 것은 마님 잘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혜원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막순의 손에 들린 마른 잎과 흙빛이 된 시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댁이 그리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시켜 마님 찬물에 매일같이 이 약초를 타왔습니다. 마님이 끝내 아이를 두지 못하도록 9해를 한결같이 그리하였단 말입니다. 부엌 앞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순의 손에 들린 그 마른 잎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윽고 혜원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였구나. 그것은 슬픔의 목소리도 노여움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닫혀있던 문이 비로소 안에서부터 열리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마님, 어찌 그리 담담하십니까? 쇳내는 분하고 원통하여 숨이 막히는데요. 막순아, 10년을 속아 산 사람이 나 하나뿐일 듯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이의 울음소리. 나는 10년 동안 그 소리가 헛것이라 믿어왔다. 한데 이제 보니 헛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막수는 그 말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님의 눈빛이 더 이상 시들어가는 사람의 것이 아님을 그 곁에서 또렷이 보았지요. 혜원은 떨어진 헝겊 주머니를 손수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른 잎을 가만히 손바닥에 펼쳐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요. 막순아, 이 일은 당분간 너와 나 둘만 아는 일로 하자꾸나. 어찌 덮으려 하십니까? 당장 시아버님께 따져 물어야지요. 따져 묻는다고 10년이 돌아오겠느냐. 섣불리 들추면 도리어 저들이 증거를 없앨 것이다. 하오나 마님, 막순아, 나는 이제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혜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막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보태지 못하였지요. 그날 밤 혜원은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친정으로 보낼 서찰 한 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받는 이는 한양의 큰아버지 윤대감이었지요. 10년 동안 시댁의 눈을 피해 띄엄띄엄 주고받던 그 서찰이 이날부터 사뭇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막순이 발소리를 죽이고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마님, 한양에서 서찰이 당도하였습니다. 혜원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막순이 품에서 꺼내 내민 것은 겹겹으로 싸맨 작은 서찰 한 통이었지요. 큰아버님께서 보내신 것이냐? 예. 보부상편에 은밀히 붙여 오셨답니다. 시댁 사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등잔불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서찰을 펴서 한자 한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서찰을 읽는 동안 혜원의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스쳤고 그 다음에는 슬픔이, 마지막에는 무어라 말하기 어려운 단단함이 어렸지요. 마님, 큰아버님께서 무어라 하셨습니까? 막순아. 예, 마님. 세상에는 내가 모르고 살아온 일이 너무도 많구나. 혜원의 눈가가 잠시 젖어들었습니다. 서찰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야기가 한 자락 적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연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혜원의 가슴 속에만 묻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막순아, 너에게 묻겠다. 너는 내가 친정에 있을 적 어머니께서 부리시던 시녀들을 기억하느냐? 여럿이 있었으니 어찌 다 기억하겠습니까? 한데 그건 어찌 물으십니까? 아니다. 그저 옛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다. 혜원은 다 익은 서찰을 곱게 접었습니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화로 속에 넣어버렸지요. 종이가 파르르 타오르다 한 줌째로 쓰러지는 것을 혜원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마님, 어찌 태우십니까? 큰아버님께서 보내신 귀한 서찰인데요. 이 서찰은 세상에 없어야 한다. 내 머릿속에만 남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었기에 그러십니까? 막순아, 너는 아직 몰라도 된다. 다만 한 가지만은 일러주마. 혜원은 타고 남은 재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지요. 머지않아 이 집에 첩이 들어올 것이다. 한데 그 첩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첩이 아닐 것이다. 막수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님의 눈빛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형형하게 빛나는 것을 곁에서 똑똑히 보았지요. 이튿날 아침 시아버지 강노인이 혜원을 사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미야, 앉거라. 기니 이를 말이 있다. 예, 아버님. 새 사람을 들이기로 하였다. 이름은 단이라 하고 먼 고을 가난한 집 처자다. 닷새 뒤 이 집에 들 것이다. 닷새 뒤이옵니까? 그래. 하여 말인데
혼례 채비는 내가 맡거라. 정실이 첩에 혼례상을 보아주는 것이 법도에 맞느니라. 법도라는 말에 혜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히 답하였지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순순히 받아들이니 다행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러둔다. 단이가 들어와 자리를 잡거든 너는 약조한 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섭섭하게 듣지 마라. 이 모두가 가문을 위한 일이니라. 또 그 말이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잠시 깨물었지요. 사랑에서 물러나온 혜원을 막순이 붙들었습니다. 막순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지요. 마님, 쇳내는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서우냐? 마님께서 무언가 큰일을 꾸미고 계신 것을 쇳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만에 하나 발각되는 날에는 발각되면 어찌 되느냐? 시댁이 마님을 가만두겠습니까? 10년 동안 마님 찬물에 약을 타 온 자들입니다. 사람 목숨 하나쯤은 막수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혜원은 그런 막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막순아, 내 말이 다 옳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이겠지. 한데 어찌 이리 태연하십니까? 막순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10년을 속아 사는 것이다. 마님, 나는 10년을 죽은 듯이 살았다.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보려 한다. 그러다 잘못되면 그 또한 내 팔자겠지. 막순아, 큰아버님께서 늘 이르시던 말씀을 기억하느냐? 정은 피보다 진하다 하시던 말씀 말이다. 어찌 있겠습니까? 쇳내도 곁에서 함께 들었는데요. 10년을 이 집에서 살며 나는 알았다. 피로 맺어졌어도 정이 없으면 그것은 식구가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것을. 그러니 나는 이제 정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설 것이다. 혜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막수는 그 앞에서 더는 만류의 말을 잊지 못하였지요. 다만 행주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막순아,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쇳내는 마님 가시는 길이라면 불구덩이라도 마다 않고 따르겠습니다. 고맙구나. 너 하나면 나는 든든하다. 드디어 닷새가 흘렀습니다. 첩 단위가 강씨 댁에 드는 날이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혜원은 손수 혼례상을 차렸습니다. 그 대목은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이미 들으셨지요. 본처가 제 손으로 남편 첩의 상을 보던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먼동이 트고 단위를 태운 가마가 소슬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단위는 24살에 된 처자였지요. 세 사람이 본처께 인사 올리거라. 시아버지의 말에 단위가 다소곳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혜원과 눈을 마주하였지요. 마님, 단이라 하옵니다. 부디 어여삐 거두어 주시옵소서. 혜원은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이의 눈빛은 첩으로 들어온 처자의 거치고는 너무도 맑고 또렷하였지요. 어디에도 두려움에 떠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황송하옵니다, 마님.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혜원과 단이 사이에는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오갔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윽고 해가 중천에 오르고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혜원이 손수 차린 홀례상이 그 가운데 놓였지요. 남편 강서방과 첩단이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맞절을 올리는 동안 혜원은 마당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지요. 마님, 어찌 견디십니까? 곁에 선 막순이 끝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10년을 한 지아비로 섬긴 남편이 제 눈앞에서 다른 여인과 절을 나누는 광경이었지요. 그것을 지켜보는 본처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막순아, 울지 말거라. 하오나 마님, 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흘릴 눈물은 다른 날을 위해 아껴 두려 한다. 혜원은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허리를 곧게 펴고 한자리에 우뚝 서 있었지요. 구경 나온 고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본처가 저리 태어날 수가 있나. 속이 다 문드러졌을 텐데 참 모진 사람일세. 사람들은 혜원을 두고 모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혜원의 그 태어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마당의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요. 혼례가 끝나고 마당이 한산해질 무렵 늙은 식모 분녀가 혜원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님, 쇳내가 미음을 한 그릇 쏘어 두었습니다. 종일 굶으셨으니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고맙구나, 분녀 어멈. 분녀는 미음 그릇을 건네면서도 자꾸만 무어라 말할 듯 입술을 달싹였지요. 분녀 어멈, 오늘은 어찌 그리 할 말이 많은 얼굴이냐? 아닙니다, 마님. 그저 마님이 가여워서 그럽니다. 분녀는 끝내 하려던 말을 삼키고 돌아섰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일한 늙은 식모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지요. 날이 저물자 단이는 안채 건넌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들이 단이의 짐을 들이는 동안 단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부엌 쪽에 서 있던 혜원을 향해 아주 잠깐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첩이 본처에게 올리는 예사로운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 끝에 단이가 내비친 눈빛은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았지요. 마치 무언가를 가만히 약속하는 듯한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원도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오간 것은 그 짧은 눈인사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눈 밝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본처와 첩의 사이라기에는 그 침묵이 너무도 익숙하고 편안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혜원은 막순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막순아, 오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마님, 정말 괜찮으신 것입니까? 괜찮고 말고 10년을 기다려온 일이 오늘에야 비로소 첫걸음을 떼었으니 쇳내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막순아, 오늘부터는 무엇을 보고 듣더라도 놀라지 말거라. 예, 마님. 혜원은 창밖의 깜깜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너머 어딘가를 향해 혜원의 눈빛은 한없이 또렷하였지요.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한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제 발로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첩 단이가 강씨 댁에 든 지 며칠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씨 댁은 더없이 평온하였지요. 남편 강서방은 세 사람에게 푹 빠진 듯하였고 시아버지 강 노인의 낯빛도 한결 펴졌습니다. 본처 혜원은 여전히 묵묵히 살림을 보살피며 친정으로 떠날 날을 기다리는 듯 보였지요.
그러나 그 평온함은 한낱 겉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강씨 댁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막순이 장에 다녀와 개원에게 나직이 아뢰었습니다. 마님, 한양에서 또 기별이 왔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무엇라 하시더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 합니다. 연치가 연치인지라. 혜원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습니다. 큰아버지 윤대감은 한때 좌의정까지 지낸 어른이었으나 이제는 벼슬을 내려놓고 한양 본가에서 노년을 보내는 처지였지요. 큰아버님께서 무리하시는 게 아닌지 걱정이구나. 한데 마님, 기별 끝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때가 무르익거든 노구를 이끌고서라도 회덕까지 내려오시겠다고요. 큰아버님께서 직접 오시겠다 하셨단 말이냐. 예. 마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시겠다 하셨습니다. 혜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마우신 분이다. 허나 큰아버님을 모셔오는 일은 마지막에 쓸 패다. 함부로 꺼낼 것이 아니지. 마지막 패라니요.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막순아. 큰아버님 말씀을 너도 들었지. 정은 피보다 진하다고. 큰아버님은 나에게 피로도 정으로도 이어진 분이다. 그러니 그 어른의 힘은 정말 절박할 때까지 아껴 두어야 한다. 쇳내는 마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저 마님 가시는 대로 따를 뿐이지요. 혜원에게 큰아버지 윤대감은 단순한 친정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여인 혜원을 친딸처럼 거두어 그를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일러준 분이 바로 그 어른이었지요. 회덕으로 시집온 뒤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눈을 피해 1년에 두어 차례씩 띄엄띄엄 서찰을 주고받았지요.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예사로운 글이었으나 그 행간에는 시댁에서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정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막순아, 지난 10년 동안 큰아버님과 내가 주고받은 서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글쎄요. 쇳내가 심부름한 것만 헤아려도 적지 않았지요. 그 서찰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늘의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마음먹은 것이 아니니라. 막수는 그 말뜻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님이 하루아침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지요. 그날 밤이 이슥하였을 때였습니다. 안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누군가 가만히 들어왔지요. 첩단이었습니다. 마님, 소첩이옵니다. 혜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등잔불을 돋우며 단이를 맞았지요. 늦었네. 시아버님, 처소의 불은 꺼졌는가? 예. 모두 잠들었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분녀 어멈과 마주쳤사오나 그이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려주었습니다. 분녀 어멈이 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단이를 가까이 앉혔지요. 단이, 이제는 마음 놓고 물어도 되겠는가? 자네는 정녕 누가 보낸 사람인가? 단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또박또박 답하였지요. 마님, 소첩이 누구인지는 아직 여쭙지 말아 주십시오. 때가 되면 소첩의 입으로 낱낱이 아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첩은 시댁 사람이 아닙니다. 소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마님 한 분의 편이옵니다.
혜원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강시댁 안에서 제 편이라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어찌 나를 돕는가? 자네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니요. 소첩은 마님을 마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마님. 부디 소첩을 믿어 주십시오. 혜원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니의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아 주었지요. 두 여인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말로는 다 못할 무언가가 조용히 오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씨댁에는 보이지 않는 한 폐가 생겼습니다. 본처 혜원과 몸종 막순, 그리고 첩단이. 세 여인은 시댁의 눈을 피해 조금씩 일을 꾸려 나갔지요. 단이는 첩이라는 자리를 10분 이용하였습니다. 남편 강서방의 곁에 있으니 시댁 사내들이 주고받는 말을 자연스레 귀에 담을 수 있었지요. 마님, 어젯밤 서방님과 시아버님이 사랑해서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던가. 강씨 댁 살림이 겉보기와 사뭇 다르다 하옵니다. 빚이 적지 않은 모양인데 시아버님께서 그 빚을 가리려 무언가 문서를 손보고 계시다 하였습니다. 문서를 손본다. 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편 막순도 제 몫을 톡톡히 해냈지요. 마님, 약초를 타던 그 시녀를 며칠 동안 살살 구슬렸더니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받아냈습니다. 무어라 하더냐. 약초를 넣으라 시킨 사람이 시아버님이라는 것을 제 입으로 똑똑히 실토하였습니다. 게다가 약초가 든 헝겊 주머니도 쇳내가 따로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증인과 물증을 한꺼번에 얻었구나. 세 여인의 손끝에서 시댁의 비밀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댁 사람들은 제 발밑이 흔들리는 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일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자칫 큰일 날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지요. 어느 날 막순이 갈무리해 둔 헝겊 주머니를 몰래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필 그때 시아버지 강 노인이 부엌으로 들어섰지요. 개서 무얼 하고 있느냐. 막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태연한 척 주머니를 행주 밑에 슬쩍 감추었지요. 예, 나리. 그저 마님 드릴 약차에 넣을 약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약차라. 마님 몸 챙기는 일이라면 게을리하지 말거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리. 강 노인이 돌아서 나가자 막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흥건하였지요. 하마터면 10년 묵은 비밀이 그 한순간에 들통날 뻔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혜원은 늙은 식모 분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분녀 어멈, 자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이든 물으십시오, 마님. 자네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다지.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어찌 한둘이겠느냐. 분녀의 낯빛이 살짝 굳어졌지요. 그러나 혜원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다만 이 말만은 해두고 싶구나. 자네가 언젠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나는 결코 자네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분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끝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지요. 마님은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이 모진 집에 오시기에는 너무도 좋은 분이셨어요.
분녀는 그 말만 남기고 황황히 물러갔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저 사람도 제 편이 되어 주리라 짐작하였지요. 며칠 뒤 다니가 다시 한밤중에 혜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니의 얼굴은 여느 때와 사뭇 달랐지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소첩이 꼭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무엇인가? 말해보게. 마님께서는 처자일을 잃으셨다 들었습니다. 9해 전 사산을 하셨다고요. 혜원의 손끝이 움찔하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다니가 먼저 입에 올린 것이지요. 그렇네. 한데 어찌 그것을 묻는가? 마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녕 들으셨습니까? 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만 묻어둔 그 일을 다니가 어찌 알고 있단 말입니까?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아는가? 마님, 부디 마음을 단단히 잡수십시오. 소첩이 드릴 말씀은 마님께 너무도 큰 이야기이옵니다. 다니는 거기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묵은 침묵을 마침내 깨뜨렸지요. 마님의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지요. 무엇라 하였는가? 다시 말해보게. 마님께서 9해 전 낳으신 그 아이는 사산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태어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네. 시아버님께서 분명 죽어서 나왔다 하셨네. 시아버님께서 거짓을 고하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산실에서 몰래 빼돌리고는 마님께는 사산이라 속이신 것이지요. 혜원의 두 눈에서 10년 동안 마르지 않던 무언가가 끝내 둑이 무너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 나온 살아있는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예, 마님. 그리고 소첩은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사내냐 계집이냐. 아드님이옵니다, 마님. 올해로 9살이 된 의젓한 사내 아이지요. 9살. 혜원은 그 나이를 가만히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산실에 들었던 그 해로부터 꼭 9해가 흐른 것이지요. 그 아이는 그동안 어디서 누구 손에 자랐는가. 먼 외방에서 마님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사람의 손에 고이 자랐습니다. 굶지도 추위에 떨지도 않고 귀하게 자랐으니 그것만은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 혜원은 또 한 번 어머니의 이름 앞에서 멈칫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자식에게 닿아 있었던 것이지요. 마님, 소첩이 그 아이를 마님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정말 그리해 줄 수 있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소첩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인데요.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다니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9해 전 산실에서 들었던 그 우렁찬 울음소리가 바로 그 순간 귓가에 또렷이 되살아났지요. 이튿날 밤 안방에는 4사람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본처 혜원과 몸종 막순, 첩다니, 그리고 늙은 식모 분녀였지요. 분녀는 그날에야 비로소 혜원의 편에 섰습니다. 마님 찬물에 약초가 들어가는 것을 쇳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지요. 부디 이 늙은 것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분녀 어멈, 자네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느냐. 자네가 이제라도 내 곁에 서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으오리까. 갚을 것 없다. 다만 오늘부터 자네 눈과 귀를 나에게 빌려다오. 혜원은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자,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다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시아버님은 머지않아 나를 친정으로 내치려 하신다. 한데 쫓겨난 본처가 무슨 말을 한들 세상은 그저 앙심이라 여길 뿐. 그리 되면 그동안 모은 증거가 다 쓸모 없어진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여 나는 이 집에서 죽기로 하였다. 이에 막순이 그만 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순을 진정시켰지요.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다. 죽은 척하는 것이다. 내가 시름시름 앓다 숨을 거둔 것으로 꾸미면 시댁은 골칫거리가 절로 사라졌다. 여겨 도리어 기뻐할 게다. 죽은 사람을 누가 가까이 들여다보겠느냐. 하오나 마님, 사람 하나 죽은 일을 어찌 그리 감쪽같이 꾸민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네들 셋의 손이 필요하다. 분녀 어멈은 내가 숨어 지낼 자리를 마련하고 막순이는 의원을 매수하여 내가 숨을 거두었다. 증언하게 하여라. 쇳내가 목숨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단이 자네는 그 틈에 내 아들을 이 집으로 데려와 다오. 혜원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캄캄하던 앞길에 한 줄기 빛이 비쳐든 것이지요. 한데 미리 일러둘 것이 하나 있다. 혜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시아버님은 의심이 깊은 분이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말을 의원의 입만 듣고 고지 믿으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시신을 제 눈으로 보아야겠다 하실 게야. 그리 되면 모든 것이 들통나지 않습니까? 관에 누일 것은 한낱 거적인데요. 하여 말이다. 시아버님이 시신을 보자 하시거든 그 자리에 눕는 것은 거적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 마님, 그 무슨 위험천만한 말씀이십니까? 시아버님 코앞에 산 사람이 죽은 척 누워있겠다니요. 막순아, 내가 10년을 이 집에서 무엇으로 버텼는지 아느냐? 울음을 삼키는 일, 숨을 죽이는 일, 산 사람이면서 죽은 듯 꼼짝 않는 일. 그 한 가지만은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혜원의 그 말에 세 사람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10년 묵은 서름이 도리어 한 자루칼이 되어 혜원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뒤부터 혜원은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야윈 사람이 곡기를 끊고 끙끙 앓으니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중병이었지요. 어미가 또 앓는 게냐. 원, 약한 사람 같으니. 시아버지 강노인은 며느리의 병상에 한 번 들러보고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남편 강서방은 아예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강씨 댁에 난데없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막순의 울부짖음에 온 집안이 발칵 술렁였습니다. 매수당한 의원이 맥을 짚는 신용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애통하나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워낙 몸이 허하셨던지라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쯔쯔 가여운 것. 다 제 명이 그뿐인 것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강 노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안도가 슬며시 어렸지요. 아버님,
장례는 간소히 치르지요. 세 사람도 들인 마당에 일을 크게 벌일 것 없습니다. 그래, 조용히 치르자꾸나. 한데 얘야,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어미가 죽었다는 말을 의원의 입만 듣고 고지 듣기에는 어째 깨름하단 말이다. 아버님도 참. 죽은 사람을 두고 무얼 그리 의심하십니까? 강서방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로 강씨 댁에는 빈소가 차려지고 관에는 사람 대신 돌과 흙을 채운 거적이 누였지요. 정작 본처 혜원은 안채 뒷방에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한데 입관을 앞둔 그날 저녁, 혜원이 미리 내다본 그 고비가 정말로 닥쳐왔습니다. 잠깐, 입관하기 전에 내 며느리 얼굴을 한번 보아야겠다. 시아버지 강노인이 빈소로 들어서며 말하였지요. 막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날이 이미 염을 마친 시신이옵니다. 망인의 얼굴을 함부로 들추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도리는 무슨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어찌 의원 말 한마디로 끝낸단 말이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겠다. 막수는 더 막을 도리가 없었지요. 그 사이 분녀가 거적 대신 본처 혜원을 칠성판 위에 가만히 뉘었습니다. 혜원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흰 천이 덮였지요. 이제 강노인이 그 천을 들추면 10년 작전의 성패가 그 한순간에 갈리는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흰 천이 천천히 걷혔지요. 등잔불 아래 핏기 가신 며느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혜원은 눈꺼풀 하나,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째 낯빛이. 강노인이 허리를 굽혀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지요. 이 아이가 정령숨을 거둔 것이렸다. 어디? 그 노인의 숨결이 뺨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혜원의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저 한 구의 차디찬 주검일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빈소 한쪽에서 막순이 일부러 곡소리를 크게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가엾은 우리 마님. 그 곡소리에 강노인이 흠칫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고는 들추었던 흰 천을 도로 며느리의 얼굴에 덮었습니다. 되었다. 그만 입관하거라. 강노인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빈소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혜원의 감은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제 담력 하나로 넘어선 살아있는 자의 눈물이었지요. 분녀가 혜원을 부축해 뒷방으로 옮기며 떨리는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님. 쇳내는 곁에서 보면서도 간담이 서늘하였습니다. 어찌 그리 꼼짝도 않으셨습니까? 분녀 어멈.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 한데 무서울수록 나는 더 깊이 숨을 죽인다네. 마님은 쇳내가 평생 본 중에 가장 모진 분이면서 가장 가여운 분이십니다. 모질지 않고서야 이 집에서 어찌 10년을 살아남았겠는가. 이튿날 장례 채비로 온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막순이 시아버지의 서고로 가만히 숨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도 들이지 못할 곳이었으나 이날만은 지키는 눈이 한결 느슨하였지요. 막순은 서안 아래 깊숙이 놓인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문서 뭉치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지요. 문서를 살피던 막순의 손이 어느 순간 우뚝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차용증이 아닌가. 그것은 강씨 댁이 거짓으로
꾸민 가짜 차용증이었지요. 도장도 글씨도 모두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위조였습니다. 막순이 그 문서들을 챙기려 손을 뻗던 바로 그때였지요. 저벅.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 강서방이었지요. 빈소에 쓸 물건을 가지러 하필 서고 쪽으로 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강서방이 어찌 하필 이리로.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함 속의 문서는 아직 한 뭉치나 남아 있었지요. 그것을 다 챙길 틈이 없었습니다. 막수는 손에 잡히는 만큼만 문서를 움켜쥐었지요. 그러고는 품에 쑤셔 넣고 서고 뒤 벽장 그늘로 잽싸게 몸을 숨겼습니다. 서고 문이 드르륵 열렸지요. 강서방이 물건을 챙기는 동안 막수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늘에 붙어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함쪽을 흘끗 보더니 다행히 깊이 살피지 않고 이내 나가 버렸지요. 막수는 그제야 그늘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조금도 펴지지 않았지요. 큰일이다. 함도 못 닫고 문서도 절반밖에 못 챙겼으니 열린 채 어질러진 함을 보면 누구든 단박에 손을 탔다는 것을 알아챌 판이었지요. 증거 절반을 얻은 대신 들킬 위험 하나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지요. 단이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안채 뒷방으로 가만히 들어섰습니다. 9살배기 사내 아이였지요. 까만 눈이 초롱초롱하고 볼이 발그레한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혜원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요. 10년을 그리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가야, 이 어른께 큰 절을 올리거라. 단이의 말에 아이가 꾸벅 절을 하였지요. 복이라 하옵니다. 이리 가까이 와 보겠느냐.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아이가 쭈뼛쭈뼛 다가오자 혜원은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손바닥을 천천히 펴보았지요. 그 순간 혜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바닥 한가운데 흐릿한 점 하나가 또렷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9해 전 산실에서 혜원이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먹으로 살그머니 찍어둔 바로 그 표식이었습니다. 맞구나, 내가 맞구나. 내 아들이 틀림없는 내 아들이구나. 혜원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1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한 어미의 품이 마침내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가 단이를 올려다보았지요. 누님, 이 어른은 누구셔요? 어찌 저를 안고 우셔요? 보가야, 이분이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시란다. 어머니요, 제게도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 너에게도 어머니가 계셨단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계셨을 뿐이지.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을 아이는 가만히 입속에서 굴려보았지요. 어머니, 제 어머니. 그 한마디에 방 안에 내 여인이 모두 울었습니다. 세상에 마님께 이런 경사가. 쇳내가 이 집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광경을 보는구나. 분녀가 눈물을 훔치며 그리 중얼거렸지요. 10년 묵은 서름을 한꺼번에 쏟아 낸 밤이었습니다. 보가야, 그동안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여 미안하구나. 정말로 미안하구나. 어머니, 어찌 우셔요? 저는 이렇게 멀쩡히 잘 자랐는데요.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한데 보가야, 이제는 다르다. 이제 어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놓지 않을 것이야.
정말이지요. 약조하시는 거지요. 그래. 하늘에 두고 약조하마. 아이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지요. 그 맑은 웃음을 보며 혜원도 울다 말고 따라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한데 뒤섞인 10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웃음이었지요. 그날 밤늦도록 내 여인은 머리를 맞대고 다음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마님, 위조 차용증을 손에 넣기는 하였습니다. 한데 절반밖에 챙기지 못하였고 함을 닫지도 못한 채 나왔습니다. 함을 열어둔 채로 나왔단 말이냐. 강서방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리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시아버님이 서고를 살피시면 손탄 것을 단박에 아실 것입니다. 막순아, 내 탓이 아니다. 한데 일이 급해졌구나. 혜원의 낯빛이 굳어졌지요. 시아버님이 서고가 뒤져진 것을 아시는 순간 이 집의 의심은 우리에게로 쏠릴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지. 게다가 차용증 절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강씨 댁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 더 큰 것이 필요해. 다니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실은 소첩이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씨 댁 사당입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유독 그 사당만은 누구의 출입도 한사코 막으십니다. 조상을 모신 곳이라면서요. 사당이라. 혜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강씨 댁이 그토록 감추려 드는 그 사당 안에 과연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10년 묵은 비밀의 마지막 자물쇠가 바로 그곳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강씨 댁의 본처의 빈소가 차려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 차츰 평온을 되찾는 듯 하였지요. 그러나 시아버지 강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까닭 모를 가시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다름 아닌 첩단이었지요. 이상한 일이로다. 강노인은 사랑에 홀로 앉아 곰방대를 빨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집 처자라 하였거늘 저 단이라는 아이는 어딘가 예사롭지가 않단 말이야. 마침 사랑으로 들어온 아들 강서방에게 강노인이 넌지시 물었지요. 얘야, 세 사람이 요즘 무얼 하고 지내더냐? 무얼 하다니요? 그저 안채에서 조용히 지내지요. 조용히라. 너는 정녕 못 느꼈느냐? 그 아이가 이 집 구석구석을 마치 무엇을 찾는 사람처럼 살피고 다니는 것을 말이다. 강서방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님도 참. 새 집에 들어왔으니 여기저기 둘러보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다. 내 눈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강노인의 눈빛이 가늘어졌지요. 게다가 본처가 죽던 그 무렵부터 안채 뒷방 쪽으로 사람들 발길이 부쩍 잦아졌단 말이다. 막순이며 분녀며 그곳에 무언가 있다. 아버님,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죽은 사람 뒷방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다. 며칠 전 내 서고를 살펴보니 문서함이 누군가의 손을 닿더구나. 함 뚜껑이 열린 채였고 문서도 몇 장 사라졌다. 이 집 안에 내 등 뒤를 캐는 손이 있다는 뜻이야. 강서방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굳어졌습니다. 정녕 그러합니까? 두고 보면 알 일이지. 얘야, 오늘 밤 그 아이가 무얼 하는지 사람을 붙여 잘 지켜보거라. 정 그러시다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강서방이 물러간 뒤에도 강노인은 한참을 곰방대만 빨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감쪽같이 감추어온 강씨 댁의 비밀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야금야금 헐리고 있다는 것을
그 늙은 짐승은 본능으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강노인은 첩 다니를 사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니라 하였더냐?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예, 아버님. 어인일로 부르셨는지요? 별일은 아니다. 그저 세 사람과 한담이나 나누려 불렀느니라. 한데 내 본가가 어느 고을이라 하였더라. 먼 남쪽 고을이옵니다. 남쪽 어느 고을 말이냐. 고을 이름을 한번 대보거라. 다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곧 흔들림 없이 답하였지요. 가난한 집안이라 떠돌며 살아온 터라 마땅히 본가랄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들으셔도 모르실 이름이지요. 말 한 번 빈틈없이 잘하는구나. 강노인은 다니의 얼굴을 한참이나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의 낯빛은 끝내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되었다. 그만 물러가거라. 다니가 물러간 뒤 강노인은 혼자 고개를 천천히 내저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결코 아니다. 한편 그 무렵 다니와 분녀는 시아버지의 의심을 까맣게 모른 채 큰일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씨 댁 사당에 숨어드는 일이었지요. 깊은 밤 두 사람은 인적 끊긴 사당 앞에 마주 섰습니다. 분녀가 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지요. 이 열쇠는 어디서 났는가? 분녀 어멈. 30년을 이 집에서 산 쇳내입니다. 사당 열쇠를 어디 두는 지쯤이야 진작에 보아두었지요.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두 사람은 사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안에는 강씨 조상들의 위패가 가지런히 모셔져 있었지요. 마님, 한데 이런 데서 대체 무얼 찾으려는 것입니까? 분녀 어멈, 시아버님이 이 사당만은 한사코 출입을 막아 오셨다지요. 조상을 모신 곳을 어찌 그리 막겠습니까? 분명 무언가 감춘 것이 있는 게지요. 다니는 위패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분녀는 그동안 사당 문 쪽을 연신 살피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마님, 어서 서두르십시오. 누가 오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녀 어멈. 한데 시아버님이 까닭 없이 이곳을 막으셨을 리 없으니 무엇이든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다니의 손끝이 마침내 가장 안쪽 제일 높은 자리에 모셔진 위패에 가 닿았지요. 그 위패는 어딘가 이상하였습니다. 다른 위패들과 달리 뒷면이 살짝 들떠 있었지요. 다니가 조심스레 그 위패를 드러내자 그 뒤에서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오래된 보퉁이 하나가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보퉁이를 풀자 안에서 낡은 문서 몇 장과 도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다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서에 또렷이 적힌 성씨가 강씨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전혀 다른 양반가의 이름이 거기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녀 어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쇳내는 그를 모릅니다, 마님. 이 집은 강씨 양반가가 아닙니다. 이 도장과 증서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강씨 댁은 남의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킨 것입니다. 다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본디 이 집안은 양반이 아니라 산짐승이나 잡으며 살던 사냥꾼의 자식들이었답니다. 그것이 소첩이 어른들께 오래전부터 전해 들어온 이야기였지요. 한데 오늘 그 증거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양반 행세를 하며 고을을 호령해 온 강씨 댁. 그 번듯한 가문의 뿌리가 실은 통째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남의 이름, 남의 재물, 남의 신분. 강씨 댁이 누려온 모든 것이 처음부터 도둑질한 것이었지요. 분녀 어멈. 이 보퉁이는 함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들켰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요. 다시 제자리에 두고 때를 기다립시다. 단이는 보퉁이를 본 뒤 자리에 도로 감추고 위패를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막 사당을 나서려던 그때였지요. 사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간에 버티고 선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강노인이었지요. 그 뒤로 아들 강서방과 하인 몇이 횃불을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역시 내 그럴 줄 알았다. 강노인의 목소리가 사당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지요. 단이라 하였더냐? 내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어느 집 첩자이기에 한밤중에 남의 집 사당을 뒤지고 있느냐? 소첩은 그저 길을 잃고 헤매다 들어왔을 뿐이옵니다. 닥치거라. 이 늙은이의 눈을 속이려 들어. 강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단이와 분녀의 몸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보퉁이는 이미 위패 뒤에 도로 감추어진 뒤였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리. 그렇다면 더 볼 것도 없다. 이 둘을 끌고 나오너라. 강노인은 단이와 분녀를 끌어내게 하고는 차갑게 명하였습니다. 안채 뒷방으로 가자. 거기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내 오늘 밤 기어이 두 눈으로 보아야겠다. 그 말에 단이의 낯빛이 새파랗게 변하였지요. 안채 뒷방에는 죽은 줄로만 알려진 본처 회원과 그 아들 보가가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노인이 안채 뒷방의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등잔불 아래 한 여인과 한 아이가 놀란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지요. 죽었다던 본처 회원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강노인의 얼굴이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죽었다던 며느리가 살아있어. 게다가 저 아이는 또 어디서 굴러온 누구냐? 회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보가를 제 등 뒤로 살며시 감추며 시아버지를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아버님, 9해 전 아버님께서 사산되었다 하신 바로 그 아이입니다. 아버님께서 산실에서 몰래 빼돌리신 저희 친아들이지요. 강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 늙은 얼굴에 짐승 같은 살기가 스멀스멀 어렸지요. 오냐, 일이 기어이 일이 되었으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강노인의 목소리는 도리어 무섭도록 차분하였습니다. 본처도 저 아이도 첩년도 오늘 밤 안으로 모조리 이 집에서 영영 사라지게 하겠다. 한 번 죽은 사람이니 또 한 번 죽는다 한들 세상 누가 알겠느냐. 아버님, 어찌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사람? 나는 가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가문을 위해서라면 핏줄 하나쯤 지우는 것이 무엇 그리 대수겠느냐. 아버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9해 전 갓 태어난 핏덩이를 어미 품에서 떼어내실 때부터 아버님은 이미 사람이기를 그만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감히 죽으려고 환장을 하였구나. 강노인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나 혜원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치십시오. 10년을 맞고도 살아남은 몸입니다. 이제와 한 대 더 맞는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혜원의 그 서슬에 강노인의 지켜든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평생을 짓밟아 온 며느리의 눈빛이 어느새 제가 함부로 어쩌지 못할 만큼 단단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강노인은 하인들에게 세 사람을 헛간에 가두라 명하였습니다. 본처 혜원과 어린 보가 그리고 첩단이가 캄캄한 헛간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지요. 캄캄한 헛간 안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린 보가가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의 품을 깊이 파고들었지요. 어머니, 우리 정말 죽는 거예요. 혜원은 떨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보가야. 어미가 너를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미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야. 마님, 소첩 때문에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첩이 사당만 들추지 않았어도 단이가 어둠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혜원은 그런 단이의 손을 더듬어 잡았지요. 단이, 이것은 자네 탓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부딪혀야 할 벽에 오늘 부딪힌 것뿐이다. 하오나 마님, 단이, 막순이가 무사히 한양에 닿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직 진 것이 아니다. 큰아버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야.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캄캄한 헛간 안에서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맞잡은 서로의 손과 멀리 한양으로 달려간 막순에 대한 한 가닥 믿음뿐이었지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씨 댁 담장 너머 어둠 속을 누군가 죽으림을 다해 내달리고 있었지요. 다름 아닌 몸종 막순이었습니다. 막순은 진작 갈무리에 둔 위조 차용증과 혜원이 미리 써둔 서찰 한 통을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었지요.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혜원이 막순에게 단단히 일러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멀고 먼 한양 땅이었지요. 마님, 부디 그때까지만 견뎌 주십시오. 쇳내가 기어이 큰 어른을 모셔 오겠습니다. 막수는 흐르는 눈물을 연신 훔치며 캄캄한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헛간에 갇힌 세 사람의 목숨이 이제 막순의 두 다리에 고스란히 매달려 있었지요. 강씨댁 안채에는 깊고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본처 혜원의 운명이 시집 온 지 10년 만에 가장 캄캄한 밤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지요. 캄캄한 헛간 안에서 일해가 흘렀습니다. 하루 한 끼 멀건 죽만 들이밀 뿐 누구도 헛간 가까이 오지 않았지요. 혜원도 단이도 보가도 그새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깊은 밤 보가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혜원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지요.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일까? 그저 죽은 듯이 살았더라면 적어도 이 아이만은 무사하였을 것을. 10년을 모질게 견뎌온 혜원이었으나 그 밤많은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까맣게 잊고 있던 옛 목소리 하나가 혜원의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어린 시절 큰아버지 윤대감이 어린 조카에게 들려주던 말씀이었습니다. 혜원아, 살다 보면 피부치에게 버림받는 날이 올 수도 있느니라. 허나 그날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말거라. 피는 물보다 진하나 정은 피보다 진한 법. 너를 아끼는 정 하나만 곁에 있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서느니라. 혜원은 그 말씀을 떠올리며 곁에 잠든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여인이 제 목숨을 걸고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한양으로 달려간 막순도 분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무너지려던 마음이 그 옛 말씀 한마디에 다시 단단히 일어선 것이지요. 다니, 자는가? 아니요, 마님. 소첩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막순이가 반드시 큰아버님을 모셔올 것이야. 그때까지 우리 셋이 서로를 붙들고 견뎌내자꾸나. 예, 마님. 소첩,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한편 몸종 막수는 발이 부르트고 신이 다 헤어지도록 밤낮 없이 한양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마침내 윤대감 댁소슬대문 앞에 쓰러지듯 당도하였지요. 대감마님, 대감마님을 뵈어야 합니다. 회덕항씨 댁에서 왔습니다. 윤대감은 막순이 가져온 위조 차용증과 조카가 써둔 서찰을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늙은 얼굴이 점점 무섭게 굳어갔지요. 기어이, 기어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윤대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요. 여봐라, 당장 길 떠날 채비를 하여라. 관아에 기별을 넣어 회덕까지 관원을 딸려 보내라. 이 늙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기어이 회덕에 닿고야 말 것이다. 윤대감을 태운 행차가 그 길로 캄캄한 회덕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그 무렵 회덕 강씨 댁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지요. 여러 날을 미루던 강 노인이 마침내 모진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밤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강 노인은 하인 둘을 불러 나직이 일렀습니다. 헛간에 세 사람을 조용히 처리하거라. 강물에 던지든 산에 묻든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예, 나리.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헛간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헛간 문 앞을 웬 늙은 그림자 하나가 두 팔을 벌리고 떡 가로막고 있었지요. 다름 아닌 식모 분녀였습니다. 비키거라, 이 늙은 거사. 나리의 분부시다. 못 비킵니다. 쇳내는 죽어도 못 비켜요. 분녀는 두 팔을 벌린 채 헛간 문을 제 몸으로 단단히 가로막았지요. 이 할망구가 정령매를 벌려고 하인 하나가 분녀를 거칠게 떠밀자 분녀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러나 다시 기어가 헛간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너희가 정의 문을 열려거든 이 늙은 것부터 밟고 지나가거라. 분녀의 처절한 절규가 강씨댁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 식모의 몸뚱이 하나가 새 목숨과 죽음을 가로막은 마지막 빗장이었지요. 하인들이 분녀를 억지로 떼어 내려 달려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벼락 같은 호령이 강씨댁 소슬대문을 뒤흔들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행차가 밀려들었지요. 횃불을 든 관원들 가운데 백발의 노대신 한 분이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전 좌의정 윤대감, 그 곁에는 회덕 관아의 현감이 함께였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강 노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윤대감이 강 노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노인, 내 조카를 헛간에 가두고 한밤중에 사람을 시켜 없애려 한 죄. 그 죄를 어디 내 입으로 한번 변명해 보아라. 조카라니요. 소인은 무슨 말씀이신지. 헛간 문을 열어라. 관원들이 헛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갇힌 지 이래 만에 횃불빛 아래로 본처 회원과 어린보가 단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현감이 강 노인을 마당 한복판에 꿇어앉혔습니다. 먼저 막순이 빼돌린 위조 차용증이 올랐지요. 현감 나리,
이 차용증들은 모두 강 노인이 거짓으로 꾸민 것입니다. 강 씨 댁은 이런 거짓 문서로 고을 사람들의 재물을 수없이 가로채왔습니다. 그러나 강 노인은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늙은 얼굴에는 뻔뻔한 웃음마저 어렸지요. 현감 나리. 그 문서가 위조라는 증좌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던 며느리가 시퍼렇게 살아 돌아온 마당입니다. 저 여인들이 작당하여 멀쩡한 문서를 위조라 우기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오나 약초를 타던 시녀가 제 입으로 실토하였소. 끌려 나온 시녀가 벌벌 떨며 아뢰었지요. 본처 마님 찬물에 아이 못 갖게 하는 약초를 타라 명하신 분은 바로 강노인 나리이십니다. 저 천한 종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종 하나 매수하여 거짓을 꾸미는 일쯤 무어 그리 어렵겠습니까? 강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감의 미간이 좁아졌지요. 양쪽 말이 엇갈리니 선뜻 한쪽을 들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강노인의 입가에 다 빠져나왔다는 듯한 웃음이 번졌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남편 강서방이 벼란간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현감 나리, 소인이 아뢰겠습니다. 강노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놈, 무슨 짓이냐? 아버님, 소인은 아버님과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강서방은 제 아비를 외면한 채 현감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9해 전 그날 산실에 소인도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분명 살아서 났는데 아버님께서 그 핏덩이를 빼돌리시고는 본처에게 죽어 나왔다 이르라 시키셨습니다. 소인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강노인의 친아들이 제 아비의 죄를 일러 바친 것이지요.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내가 감히 애비를. 강노인이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강서방은 고개를 떨군 채 아비를 쳐다보지 않았지요. 현감의 눈빛에는 더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강노인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 나리, 저 아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소인은 떳떳한 양반 가문에 양반 가문이라. 그때 단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노인, 그 양반 가문이라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저 사당이 말해줄 것입니다. 관원들이 사당으로 향하였지요. 가장 높은 위패 뒤에서 단이가 감추어 두었던 보퉁이가 나왔습니다. 낡은 인장과 증서가 현감 앞에 놓였지요. 거기 적힌 것은 강 씨가 아닌 전혀 다른 양반가의 이름이었습니다. 현감 나리, 이 강 씨 댁은 본디 양반 가문이 아닙니다. 산짐승을 잡던 사냥꾼의 자손이 몰락한 양반가의 이름과 재산을 통째로 가로챈 것입니다. 강 씨 댁이 누려온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강노인은 평생을 가문이라는 말, 핏줄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짓밟아 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벼랑 끝으로 떠민 것은 다름 아닌 제 핏줄인 친아들이었지요. 피로 맺어진 부자가 서로 등진 그 자리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 여인은 끝까지 혜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혜원이 단이를 돌아보며 가만히 물었습니다. 단이, 이제는 말해주겠는가? 자네는 정녕 누구인가? 단이는 무릎을 꿇고 혜원 앞에 큰 절을 올렸지요. 마님, 이제야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소첩의 할머니는 본디 마님의 친정어머니를 모시던 시녀였습니다. 어머니의 시녀라. 예. 마님의 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시댁의 흉계를 미리 알아채셨습니다. 하여 소첩의 집안에 부탁하셨지요. 내 딸을 지켜다오. 때가 되거든 이것을 전해다오. 하고요. 단이가 품에서 작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혜원의 놀이개와 나란히 놓았지요. 두 놀이개의 자수가 한 폭의 그림처럼 똑 맞아떨어졌습니다. 본디 한 쌍이었던 것이지요. 마님께서 10년을 몸에 지니신 그 놀이개 속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셨지요. 이제 그 안을 열어보십시오.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열자 곱게 접힌 작은 서찰이 들어 있었지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내 딸 혜원아. 이 글을 읽을 때면 너는 가장 힘든 때를 지나고 있을 것이다. 허나 두려워 말거라. 어미가 미리 길을 닦아 두었으니 부디 내 곁의 사람들을 믿어라.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너를 아끼는 그 정이 끝내 너를 살릴 것이다. 혜원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덤 너머에서까지 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 단이가 보가의 손바닥을 현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현감 나리, 이 아이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이 흐릿한 점은 9해 전 본처 마님께서 산실에서 손수 찍어 두신 표식입니다. 강 노인이 사산이라 속이고 빼돌린 바로 그 친아들이옵니다. 현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지요. 강 노인 그리고 그 아들 강서방을 당장 포박하라. 현감의 호령이 떨어지자 관원들이 강 노인 부자를 오라로 단단히 묶었지요. 가문을 사칭한 죄, 거짓 문서로 남의 재물을 가로챈 죄, 무고한 핏줄을 빼돌리고 며느리를 해치려 한 죄. 그 죄가 산보다 무겁다.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럴 수는 없다. 나는 강씨 가문의 가장이다. 강 노인이 모질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강씨 댁의 거짓 가문은 그날로 무너졌습니다. 가로챈 재산은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강 노인 부자는 무거운 벌을 받아 유배되었지요. 빼앗겼던 양반가의 이름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윤대감은 조카 혜원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나지기 말하였지요. 혜원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10년을 어찌 그리 잘 견디었느냐. 큰아버님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진작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다. 너 스스로 굳세게 일어선 것이다. 그리고 내 곁을 지켜준 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지. 혜원은 단이와 막순, 분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 은혜는 내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갚겠네.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요. 혜원은 친정으로 돌아가 큰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아들 보가와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단이와 막순, 분녀도 한 집에서 한 식구처럼 어울려 지냈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 혜원은 마당에 서서 글 공부하는 아들 보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일찍이 첩의 혼례상을 제 손으로 차리며 눈물 한 방울 내비치지 못하던 그 본처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바라보는 한 어머니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0년을 기울었던 팔자가 마침내 활짝 펴진 얼굴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피부치가 가장 가깝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가만히 일러줍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라 하여 다 한 식구는 아니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정한 정으로 맺어지면 그것이 곧 한 식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그 피보다 진한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